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2026년 2월 28일, 그날 새벽,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고, 그 순간부터 국제유가는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기름값, 식료품 가격, 항공료, 심지어 여러분 통장의 돈까지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터진 일처럼 보이시죠? 전혀 아닙니다. 이 전쟁에는 수십 년에 걸친 복잡한 역사가 숨어 있고,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절대로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전쟁이 왜 터졌는지, 그리고 이게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파를 만들고 있는지 숫자와 팩트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계를 1979년 이전으로 돌려볼게요. 믿기 어렵겠지만 미국과 이란은 한때 긴밀한 우방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국왕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는 친서방 노선을 걸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양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안정자 역할을 했고, 미국은 이란의 군사 장비와 기술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1953년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관계의 뒤틀린 씨앗이 보입니다. 당시 이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는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 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근데 이걸 막으려고 미국 CIA와 영국 MI6기 개입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모사데그는 실각했고 팔라비 왕조가 복귀했습니다.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민주주의가 외세에 의해 짓밟힌 역사적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그 분노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폭발합니다. 팔라비 국왕은 쫓겨나고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공화국을 세웁니다. 미국 대사관이 점거되고 미국인 인질들이 444일 동안 억류됩니다. 이란은 미국을 대사탄, 이스라엘을 소사탄이라고 선언하며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45년이 넘도록 이 두 나라는 적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미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지원하면서 이란과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자, 이제 최근 10년으로 빠르게 와볼게요.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화두가 됩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이른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영어로 JCPOA라는 핵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대폭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즉시 복원됐고,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최대 압박 전략이 재가동됩니다. 여기서 이란 내부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수십 년간의 경제 제재로 이란 경제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2025년 12월, 이란 전역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터집니다.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과 초인플레이션이 직접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이란의 식료품 가격은 전년 대비 72%, 의료품 가격은 무려 50%나 인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학살로 진압했고,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2026년 1월 8일과 10일에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한편 핵 문제에서도 결정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2025년 6월, 미국은 이미 이란의 핵시설을 한 차례 공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약 2년 정도 지연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며칠 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지하시설에 고농축 우라늄을 숨겼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배타적으로 평화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 해군 함대가 이란 인근 해역에 집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미국이 에픽 퓨리, 즉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의 작전을 공식 발표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전격 공습합니다. 이란 혁명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사망했고 다수의 이란 고위 관료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탄도미사일, 바레인의 미 제5함대 사령부 공격, 쿠웨이트의 드론 타격,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경제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잇는 폭 55km짜리 좁은 수로인데요. 매일 약 2,100만 배럴의 석유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21%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카타르의 석유와 가스가 전부 이 좁은 목구멍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이 목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직격탄이 가해집니다. 실제 숫자를 보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3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석유 공급이 하루 평균 1,01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건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에너지 충격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크플러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 시장에서 500억 배럴 이상의 원유 및 콘덴세이트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3월 말 이후 생산 차질은 하루 약 1,200만 배럴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에 미친 충격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전쟁 개시 전인 2026년 2월 말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에서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유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전쟁이 절정으로 치달은 시점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대, 후반에서 100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40% 이상 폭등한 겁니다. 딜로이트가 발표한 2026년 3월 1주차 글로벌 경제 리뷰를 보면 이 전쟁이 금융시장 전반에 연쇄 충격을 일으켰다는 게 보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금값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채권 가격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전쟁 전에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올해 2차례 예상했던 게 전쟁 이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3%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전쟁이 얼마나 뼈아픈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국은 원유의 절대적인 비중을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이 막히거나 보험료가 폭등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오르면 한국의 연간 석유 수입 비용이 약 10조 원 증가합니다. 만약 50달러가 오르면 25조 원대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기름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송비, 원자재값, 식품값, 전기요금 전부 연동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수출 핵심 산업의 경쟁력도 흔들립니다.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단지도 이번 전쟁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라스라판은 세계 최대의 LNG 생산 단지 중 하나인데 이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LNG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를 줄이면서 카타르 LNG 의존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이 공급망까지 흔들리면서 에너지 위기가 중동을 넘어 유럽 경제로도 번질 위협이 커졌습니다. IEA의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인프라가 대거 손상됐고 복구와 재가동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차질 여파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기간 중의 충격이 아닌 겁니다.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된 채 방치되면 회복 자체에 수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유가를 잡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유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 충격이 컸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초기 예측을 비웃으며 5주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란은 혁명 수비대 해군, 정규군, 헤즈볼라를 동원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향한 합동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이란이 오랫동안 지원해온 이른바 저항의 축 네트워크도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됐고 에미레이트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이 잇따라 항공편 차지를 공지했습니다. 세계 물류의 핵심 허브인 두바이가 흔들리자 글로벌 공급망에 또 다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을까요? 2026년 4월 7일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2주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양쪽 모두와 외교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던 덕분에 가능한 중재였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상선에 대해 완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WTI 유가가 하루에 9.4% 급락했고 브렌트유도 9.1% 떨어졌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1.1% 올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87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직후에도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로 전쟁 개시 전 6번 70달러대보다 여전히 40%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크플러의 수석 원유 분석가 요하네스 라우발은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중질 유전을 재가동하는 데만 4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의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는 4월 한 달 동안 이미 약 4,50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휴전 이후에도 에너지 시장은 당분간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남긴 경제적 과제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석유 교역의 21%가 폭 55km짜리 해협 하나를 통과한다는 구조적 취약성. 이걸 이번 전쟁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IMF는 이번 사태 같은 중동 정세 악화가 2026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기존 예상치인 2.5%에서 2.0% 이하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입니다. 유가가 40% 이상 오른 충격은 석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송비, 항공유, 비료, 석유화학 원료, 플라스틱, 포장재까지 줄줄이 오릅니다. 결국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맞닥뜨려야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이번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유럽 국가들 모두 에너지원 다변화와 전략, 비축유 확충을 가속화할 동기가 생겼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지형 자체가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서서히 재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1953년 쿠데타, 1979년 혁명, 핵합의와 탈퇴, 수십 년간의 경제 제재, 이란 경제의 붕괴, 반정부 시위, 그리고 핵 문제의 최후 국면.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수렴된 결과가 바로 2026년 2월 28일의 공습입니다. 전쟁은 군사적 승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혔을 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우리는 이번에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지금 휴전이 합의됐지만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쟁은 멈출 수 있어도 경제적 파장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전쟁의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